안녕하세요. 중국 서사의의 2주차 삼국지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삼국지연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지요. 여러분은 강독 자료를 읽어나가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 차시에 배우게 될 삼국지연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사건과 인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소설 속의 유비와 조조와 같은 뚜렷한 캐릭터들의 외모와 성격 등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읽어봅시다. 네, 이 노래는 1994년작 삼국지연의의 드라마 삽입곡으로 쓰인 노래이죠. 그리고 실제로 삼국지연의의 개장판에 들어있는 개장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두 각오 없는 옛날 영웅들의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는 웃고 떠들며 그 이야기 속에서 옛 영웅들의 행적과 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계속해서 삼국지연의 공부하겠습니다. 삼국지연의는 후한 말에 어지러운 나라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황건적의 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후한 시기에 환관과 외척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마음대로 전행하는 것은 이미 앞서 배웠습니다. 한 영제는 어린 나이에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환관들을 둘러싸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방탕한 생활에 익숙해 있었죠. 환관들은 정치에 관심 없는 황제 대신에 조서를 마음대로 만들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관직을 팔았습니다. 의지할 것 없고 착취당하는 가난한 백성들은 태평도라고 하는 종교에 귀의하게 되었고, 이 태평도 세력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노란 모자를 머리에 쓰고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것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워낙 많은 농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내란은 쉽게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조조, 송경과 같은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한 군대를 모집하는 방 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영웅됨을 알아보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장비의 집에 가서 도원결의를 맺게 됩니다. 나눠준 강독자료에서는 저작거리에서 상인을 돌봐주는 장비와 저작거리 이익을 놓고 관우가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비가 중재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기투합하게 되죠. 강독자료의 이야기는 역사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황건적을 토벌하는 방문 앞에서 만나 우연히 만나서 장비집 복숭아와 원에서 도원결을 맺는 것은 삼국지 연의의 이야기이죠.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비록 우리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바라건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길 원합니다. 라고 맹세하는 이 구절은 지금까지도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조정에서는 다시 십상시의 난이라고 하는 큰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십상시는 발음을 좀 조심해야겠죠? 10명의 항상 시위하고 있는, 황제를 지키고 있는 환관들을 가리킵니다. 이 십상시는 한영제가 주색에 빠지도록 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권력을 전횡하고 있었지요. 한영제의 태호 부인인 하태호의 오빠인 하진은 원소등과 결탁해서 제후들을 불러 병력을 동원하고 십상시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계획이 발각나서 먼저 죽고 맙니다. 그러자 조조와 원소 등이 정예병을 이끌고 대궐 안으로 들어와서 환관 2,000명을 소탕하고 피바람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조정의 원용은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하진의 부름을 받은 장군 동탁이 군대를 이끌고 도읍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동탁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동탁은 군대를 이끌고 당시 소강 상태에 있던 낙양으로 들어온 후에 한 영제를 이어서 어린 한 헌제를 보위에 올리고 새로운 권력자가 됩니다. 그는 매관매직을 하고 뇌물 수수를 하면서 이전의 십상시에 못지않은 농단을 부리죠. 이 모습에 조정의 대신들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게다가 동탁의 부하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만행이 심하여서 민심은 더 흉흉해졌습니다. 동탁을 암살하려면 동탁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도 왕유는 동탁의 신임을 얻어서 동탁과 자주 근접해 지냈던 조조에게 명검을 주고 동탁의 암살을 부탁합니다. 조조는 동탁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다가가죠. 그리고 거사를 시행하려는데 동탁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납니다. 조조는 깜짝 놀라 임기응변으로 명검을 바치러 왔노라고 둘러대고 칼을 바치고는 도망치죠. 동탁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조를 쫓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조조는 일약 명사가 되었습니다. 도망친 조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뜻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동탁을 토벌하자는 경문을 가짜로 만들어서 황제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각 지역의 제후들에게 보내죠. 다행히 각 지역의 제후들이 호응해서 군대를 이끌고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비, 관우, 장비도 부평태수 공손창과 함께 참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18명의 제후들이 군대를 이끌고 한자리에 모이자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제후들은 명문가의 후손인 원소를
반동탁연합군의 맹주로 세우고 기세 좋게 동탁과 싸움을 벌이죠. 그렇지만 동탁의 부하 장수 중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화웅은 무용이 대단해서 싸움 실력이 대단해서 선봉으로 나온 송견의 군대를 물리치죠. 연합군의 장수들이 줄줄이 화웅의 칼에 목이 날아가자 연합군의 기세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때 무명에 가까운 관우가 싸움에 나가서 화웅의 목을 베어오는 멋진 쾌거를 올립니다. 동탁은 다시 호련간에 진을 치고 여포를 내세워 싸우는데 여포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연합군의 제후와 장수들이 모두 당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손찬이 여포와 싸우면서 수세에 몰리자 장비가 나가 여포와 50합에 걸쳐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관우가 나가 합세하고 또 유비가 나서서 이 세 사람과 여포가 벌이는 화려한 전투 장면이 또 압권입니다. 여포는 이기지 못하고 퇴각을 하지요. 연합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자 동탁은 낙양의 천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장안으로 천도합니다. 천도하면서 동탁은 낙양의 부자들을 영모죄로 몰아 다 참수하고 재산을 빼앗았으며 황실의 묘를 파헤쳐서 보물을 훔쳐냅니다. 그리고 궁궐에 불을 질러 낙양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죠. 손견은 낙양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백성들을 구하다가 우연히 낙양성의 우물에 빠져있는 옥새를 얻게 됩니다. 손견은 순간 야심을 품게 되고 옥새를 내달라는 원소의 말에 시침을 뚝 떼고서 옥새를 숨겨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조조는 동탁을 쫓다가 대패해서 겨우 살아 돌아오고 나머지 제후들도 동탁을 더 이상 쫓아갈 여력도 대의도 잃어버린 채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옥새를 가지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던 송견은 원소의 편지를 받고 길목을 지키던 형주자사 유표와 만납니다. 그리고 유표와 큰 전투를 벌이지만 대패하고 겨우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손견은 이때부터 유표에 큰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근거지로 돌아간 원소는 공손찬에게 밀서를 보내어 기주를 공격해서 나누어 갖자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기주자사 한복에게도 곧 공손찬이 공격을 할 텐데 지위를 보장할 테니 자신에게 기주를 맡기라고 하는 밀서를 보내죠. 한복은 결국 원소에게 기주를 맡기게 됩니다. 공손찬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원소와 전투를 벌이게 되고 원소의 장수 중에 맹장인 문추의 화려한 전투 실력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 소년장사 조온이 나타나서 공손찬을 보호하죠. 두 사람의 싸움은 동탁이 황제의 조서를 보냄으로써 멈추게 됩니다. 한편 원소와 사이가 벌어진 원소의 사촌동생 원술은 유표에게 부탁했던 군량 20만 석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납니다. 원술은 은밀히 손견에게 연락해서 유표를 공격하도록 하고 자신은 원소를 공격하겠다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손견은 유표에게 앙심이 있었던지라 서둘러 전투를 준비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처음엔 크게 이겼지만 이것은 계략이었습니다. 유표의 계략에 빠져서 도망치는 유표의 군대를 가장 앞장서서 쫓아가다가 매복한 군사들에게 화살을 맞고 전사하고 맙니다. 손견의 어린 아들 17살 손책은 슬퍼하며 유표가 가져간 손견의 시신과 자신의 진영에 있는 유표의 신복 장수 황조를 교환하기로 하고 강화를 맺습니다.
한편 장안으로 천도한 동탁은 잔악무도한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었죠.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동탁을 제거하길 바랬습니다. 왕유는 연환계를 사용해서 동탁과 여포를 모두 없앨 계획을 세웠죠. 왕유는 자신에게 있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양녀 초선을 여포에게 보여주고 환심을 산 뒤 첩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유는 이어서 동탁을 집으로 초대해서 초선을 보여주고 그날로 초선을 데리고 가게 하지요. 여포는 초선을 뺏긴 것을 분하게 여기고 동탁 몰래 초선을 만나고 동탁은 그 장면을 보고 그만 눈이 뒤집혀질 만큼 화가 나서 여포에게 창을 던지죠. 그렇지만 동탁은 참모의 말을 듣고 그래도 여포에게 초선을 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선이 그렇게 된다면 잘을 하겠다면서 위험 연기를 펼쳐서 동탁의 마음을 돌립니다. 왕유는 동탁에게 불만이 쌓인 여포를 동탁 암살 계획에 끌어들이고 자신에게 왕위를 선양하겠다는 황제의 말을 듣고 기뻐서 장안으로 들어온 동탁은 그만 여포의 창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병사들은 모두 만세를 부르고 동탁의 시체는 찢겨져서 장안 저작거리에 전시되었죠.